그리고 전쟁에서 이딴 패배로 말미암아서 물자가 턱없이 부족해지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2월에 마침내 억눌러 있던 러시아 이 민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에 불을 당긴 2월 혁명이 발생한 것인데요. 소규모였던 시위는 점차 커졌고 도시 노동자 대부분이 참여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규모가 늘어나게 되죠. 와. 사람들이 풀났어. 저 광장을 진짜 가득 채웠네요. 와, 대박이다. 와. 잘 좀 하지. 아유. 이젠 안 참아. 예. 분노가 보이네요. 네가 죽던 내가 죽던 뭐 이거 단판 지을 생각인데. 절박함. 그리고 이 소식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니콜라이 2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시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수도의 거리에서 모든 소유를 진압할 것을 명령한다. 조국이 독일과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 소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폭동을 일으켜? 니는 죽었어. 이거 아니에요? 예, 황제는 1905년 피해 일요일처럼 다시 한번 백성을 강경하게 진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전쟁에서 쏠 총황도 부족한 상황에서 백성에게 발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 아침에 결국 백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사가 도처에 배치됐고요. 이때 황제의 발포 명령을 전달받은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쏠 것 같아. 쏘나요? 못 쏠 것 같은데 느낌이. 병사들은 백성에 대한 사격을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총을 쏩니다. 와. 시위대를 죽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위대에 총을 들고 합류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시위대에 합류한 병사만 해도 모두 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렇게 무기를 가진 병사들까지 시위에 합류하니까 혁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야. 이렇게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에서 황제의 편에 섰던 병사들이 12년 뒤인 1917년 2월에는 완전히 백성의 편으로 돌아서게 됐던 거예요. 교수님, 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 당시 벨라루스 모길료프 지역에 있던 니콜라이 2세는 즉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목소리는 황제가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을 한참 벗어났죠. 결국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 뒤인 3월 2일에 니콜라이 2세는 수도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차 안에서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회의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마침내 300년 넘게 지속된 로마노프 황조가 무너지게 된 순간인데요. 백성이 주도한 2월 혁명은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일리아식으로 혁명. 이렇게 러시아 제국이 붕괴한 뒤에 임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황제가 폐위가 됐으니까 예. 지도자가 필요할 텐데 이 임시정부는 누가 이끌게 되나요? 먼저 권력을 잡았던 세력은 부르주아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레닌의 정적이었던 멘셰비키가 이 부르주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멘셰비키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극적이어서? 예, 멘셰비키는 부르주아와 손을 잡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토지 분배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곧바로 해결하기보다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재헌의회라고 하는 헌법을 만드는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미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혁명은 성공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삶은 바뀐 게 없었던 셈이 된 것이죠. 이렇게 멘셰비키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치솟았고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네. 이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레닌. 레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닌과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와 달리 전쟁을 당장 끝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은 레닌을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적극적인 변화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레닌 어디 해외 나가 있지 않았어요? 예, 해외 나가 있었죠. 어디 있었던? 당시에 그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사봤더니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임시정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러시아로 빨리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죠. 하지만 레닌의 귀국길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레닌이 스위스에서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려면은 이런 거리를 가야 됩니다. 와. 멀다. 멀다. 근데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 상황이죠. 네, 맞아요. 피해 가야겠네요. 그래서 레닌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 가려면 가장 빠른 경로로 가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안전한 루트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했을까요? 쪽으로 뭐 스웨덴 예. 그쪽으로. 유럽으로? 너무 멀어. 레닌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응?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려고 하죠. 지금 러시아랑 독일이랑 전쟁 중인데요? 전쟁 중이죠. 그게 독일 부르는 가능한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닌은 은밀하게 독일 영사와 접촉을 하죠. 와, 독일 영사랑 접촉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독일 용사 접촉을 해서 그 용사가 레닌의 욕을 들어줬어요? 예, 당시 독일과 러시아는 서로 전쟁을 하는 적국 관계였는데요. 네. 독일은 레닌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죠? 내가 대표가 되면 너네 도와주겠다 이런 건가? 예, 레닌의 귀국이 러시아 전국을 더 혼란스럽게 뒤흔들어 놓을 카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레닌은 전쟁을 당장 끝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전쟁 반대론자인 레닌이 권력을 러시아에서 잡으면 독일로서는 동부전선의 상황을 독일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머. 와. 때문에 독일로서는 레닌이 독일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었고 이득이었던 셈이죠. 와, 독일의 도움으로 귀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독일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어요. 레닌이 독일을 거쳐서 가다가 독일 노동자들과 접촉하게 되면요. 사회주의를 전파해서 전쟁 중인 독일에서도 혁명이나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죠. 또 마르크스의 나라니까. 예. 그래서 독일이 또 머리를 써서 레닌이 독일을 거쳐가는 동안 독일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러시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뭐지? 자, 이때 독일이 레닌의 귀국을 위해서 준비해준 열차를 일명 밀봉 열차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브레이크를 뗍니다. 아, 진짜 러시아까지 직항으로 갈 수 있게. 참치네. 아닙니다. 자, 이제 문은 그러니까 안에서 못 열고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밖에서 걸어 잠갔고요. 창문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것이죠. 와. 예. 와. 스위스 찌리히에서 일단 독일 북쪽까지 가고요. 배 타고 가는구나. 예,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넌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를 거쳐서 꿈에도 그리던 러시아의 수도인 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갔습니다. 아, 한 일주일 걸렸겠는데요? 예, 총 8일간 3,200km에 이르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무사히 도착한 레닌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아니 환영도 받아?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네. 시베리아에 유영당한 이후 무려 10년 만에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었던 레닌은 10년 만에. 자기의 이름을 외치는 인파 앞에서 자기의 각오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들, 머지않아 유럽 자본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그 시작입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 만세! 자, 이렇게 레닌은 강력한 혁명의 의지를 비치면서 맨셰비키와 임시정부에 대항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볼셰비키 혁명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레닌은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흩어져 있는 대중을 한데 모으는, 결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레닌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죠. 배고픔. 휴전. 예, 바로 토지, 평화, 빵이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거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볼셰비키는 농민에게는 토지를 분배하고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보장한다는 강령을 내세우고요. 그것이 바로 토지평화빵이었던 것이죠. 토지 분배에 미적지근하고 전쟁 종교를 자꾸 미루는 맨시비키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대비되는 아주 확실한 강령과 구호였습니다. 그럼 약간 미적지근했던 이 맨시비키에 비해서 레닌의 이런 공약들이 엄청난 환영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토지 평화빵이라는 슬로건은 농민과 병사, 노동자 모두의 지지를 받으면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2월 혁명 당시에 러시아 전역에 걸쳐서 2,000명 수준에 불과했던 볼셰비키 당원 수가 같은 해 10월에 이르게 되면 3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됐어요. 말 그대로 이제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대중의 마음은 이제 임시정부와 맨시비키에서 멀어지고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자 레닌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레닌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임시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기 위한 무장봉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장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는 계획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예, 레닌의 주장이 워낙 과감하고 급진적이어가지고요. 같은 볼셰비키 당원들마저도 주저했던 거예요. 자, 이때 레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볼셰비키에 대한 공식적인 다수 지지자를 기다리는 것은 순진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떠한 혁명도 그것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예. 대중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레닌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볼셰비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사일자는 1917년 10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밤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와. 그래서 24일이 되자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비밀 본부로 모여듭니다. 훗날 10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봉기가 시작이 된 셈인데요. 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볼셰비키 본부에서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도가 펼쳐지고요. 주요 공격 지점 그리고 점령 지점을 그리면서 전략을 세웁니다. 당시 레닌은 혁명을 성공하게 만들 계획을 전달했는데요. 레닌은 전화를 교환해서 연결해주는 전화교환국, 그리고 통신을 관장하는 전신국, 그리고 기차역과 교량을 점령한 뒤에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차단. 교통수단도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전략이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혁명가들은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무장봉기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슬 생각 많이 해왔네. 예. 자, 1917년 10월 25일 새벽 2시 마침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볼셰비키가 이끄는 병사들이 도시의 신경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전화교환국, 전신국, 기차역, 교량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제 무장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뭐 도시가 거의 뭐 쑥대밭이 됐겠는데요? 예. 그런데 예상과 달리 무장봉기가 일어난 동안 도시가 너무 고요했어요. 다 도망갔나? 왜 그랬을까요? 다들 자고 있었나? 자고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차역과 교량 전화 교환국을 점령할 때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 예. 당시 수도 인근 지역의 기차역을 점령할 때 어떤 그 기차역 직원이 그 볼셰비키한테 다가와서 한 말이 있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방금 강에 도개교를 올리라는 명령이 담긴 공식 전보를 받았으나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매달려서라도 다리를 건너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야, 맹신자네. 증거 밟고 가서. 그러니까 직원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임시정부와 맨시비키의 인기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많은 시민이 레닌이 이끄는 볼시비키로 넘어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맨시비키와 임시정부의 본부였던 겨울궁전을 포위한 뒤에 임시정부의 항복을 이끌어냅니다.
일리아 씨, 당시 무장분기 일어날 때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그 당시는 이제 너무나도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거의 이 무정비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전철이나 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영화를 보러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평화로운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또 볼셰비크가 이제 겨울 궁전을 점령할 때 겨울 궁전에 경비병들이 이미 굶주림에 시달려서 집으로 가고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총성 없어서 사람들은 다음 날이 이제 되고 나서 볼셰비크의 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이랑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유혈 사태 네. 있고 이런 게 아니었네요. 그러네. 예, 그 차원에서. 혁명이 끝난 1917년 10월 25일 아침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음을 먼저 알린 것은 임시정부는 전복되었다. 노동자, 병사, 농민의 혁명 만세라고 적힌 포스터였습니다. 심지어 2월 혁명 때는 사상자가 1,300명이 나왔었는데요. 이 10월 무장분기 때는 사망자가 6명, 부상자는 50명뿐이었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레닌은 마침내 임시정부를 뒤엎고 볼셰비키를 이끌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10월 혁명을 성공리에 마칩니다.